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의 책은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했을까요? 빳빳해진 빨래의 그 촉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맑은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인문 영성 에세이 두 분이 함께 책을 펴냈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지식 유목민 김건주. 낯선 이름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인문학자 김경집의 생각을 걷다를 저희가 함께 했었죠. 21년 8월에 도서 출판 CUP 컵에서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두 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김경집 씨는 25년 배우고 25년 가르치고 그 다음 25년은 대학을 떠나 마음껏 글을 쓰고 공동체 문화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바에 따라 살고 있다. 인문학은 밥이다. 인문교양서, 또 생각을 걷다, 나이 들매, 즐거움 등의 에세이를 비롯해서 청소년, 독서, 시대 비평, 종교 등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책 40여 권을 썼고 2010년 한국 출판 평론상을 받았습니다. 방송, 신문, 잡지,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중과 호흡하며 시대 정신과 또 미래 의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김건주 씨는 지식 유목민 그리고 작가로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삶의 여정을 따라 대한민국 만악의 장소인 캐나다 밴쿠버, 중국의 상해, 또 말레이의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교수, 작가, 목사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지식 유목민답게 자기 우물이라는 점의 삶에 갇히지 않기 위해 오늘도 고정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으며 살고 있습니다. 영성 에세이,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치유 에세이, 내가 나에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유목민적 사유와 감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경집, 김건주 두 분이 에세이로 주고받은 대화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중에서 또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려야죠. 첫 번째 챕터 화사한 햇살 아래 오늘의 나여서 고맙습니다 중에서 읽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지구과학의 메커니즘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나 추동, 해돋이와 해넘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닷새 열흘 사이에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은 오늘처럼 느껴집니다. 식물에서 그걸 배울 때가 많습니다. 지상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뚫고 생명을 키워내는 시간도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씨앗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난하기도 합니다. 사막의 어떤 식물은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는 씨앗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죽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사막에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그 씨앗은 마침내 제 생명을 피워냅니다. 남미 칠레 북서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0에서 2.1mm에 불과하니 미생물조차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것도 허다하다합니다. 죽은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 같은 삭막하게 그지없는 그 사막에 거센 소나기가 퍼붓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일대가 꽃밭으로 변한다지요.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죽은 땅에 무엇이 있었기에 한 차례 거센 비에 땅 밖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을까요? 땅속에 묻혀 휴면 상태에 있던 씨앗과 구근이 집중호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비를 기대하는 건 무모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비 오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해는 아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은 듯이 버틸 뿐입니다. 그 씨앗들과 구근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날까요? 마치 미라처럼 땅속에서 1mm도 뻗지 못한 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 사막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땅속에 웅크리고 있는 씨앗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묻힌 씨앗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버티고 있던 씨앗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모든 힘을 다해 땅 밖으로 몸을 내밀고 순식간에 일대를 거대한 꽃밭으로 만듭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강인한 생명의 신비를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어찌 3년을 심지어 10년을 그리도 무턱대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비가 내리면 자신을 피워낼 수 있을 거라는 강인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밖으로 나온 그 씨앗과 구근은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속으로는 야무지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싹이라도 틔우고 싶은 본능을 꾹 누른 채 말입니다. 얼핏 모든 성장을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몇 밀리미터씩 자라나겠다는 힘을 비축하고 버텼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처럼 말이죠. 시멘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도 그걸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지난했을까요? 어쩌면 밖으로 나아가 보지도 못하고 땅속에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걸 비집고 나오더니 마침내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장미를 부러워할까요? 세상 어느 화려한 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민들레고 제 꽃을 피웠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들도 그런 날들입니다. 먼저 달려나간 사람, 더 높이 오른 사람, 더 두툼한 지갑 챙긴 사람, 엄청난 명예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의 가치를 매길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격려합니다. 나도 곧 시멘트를 뚫고 지상으로 나갈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장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김경집.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위대한 일의 원점이다. 오늘의 나여서 고맙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회학자 찰스 호턴 쿨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 셀프의 역동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셀프의 역동을 거울 상자, looking glass self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다 보니 특정한 상대는 내 모습 중 특정한 모습만을 보고 특정한 모습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그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파악하게 되며 무의식 중에 그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행동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나 스스로 흡수해 내 셀프의 일부분으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환경 안에서 중요한 타인은 개인의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반영된 자신을 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타인과 연결돼 삽니다. 일상과 생각, 느낌과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전에도 함께하고 나누던 것이지만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죠. 같은 곳에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다 보니 특정한 상대는 내 모습 중 특정한 모습만을 보고 특정한 모습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그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파악하게 되며 무의식 중에 그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행동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나 스스로 흡수해 내 셀프의 일부분으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환경 안에서 중요한 타인은 개인의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죠. 이렇게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반영된 자신을 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타인과 연결돼 삽니다. 일상과 생각, 느낌과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전에도 함께하고 나누던 것이지만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곳에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밴드. 예전에는 없던 SNS가 있어 우리는 실시간으로 연결돼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비교하며 삽니다. 일상과 생각, 경험과 느낌이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됐습니다. SNS에 공유한 나에 대한 반응에 신경이 쓰입니다. 패친 인친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좋아요의 개수를 비교해 봅니다. SNS에 공유된 타인들은 모두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난 초라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이고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SNS는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최고의 순간과 자신의 평범한 순간을 비교할 때가 많죠.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처한 현실을 부끄러워했고 꿈을 숨겨왔습니다. 자신에게 참 미안한 일입니다. 괜한 비교에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남긴 문답 중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바로 옆 사람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옆의 사람을 계속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까요? 우리에겐 옆에 소중한 사람이든 좋은 것이든 익숙해지면 이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소홀히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한편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연인에게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오늘 만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는 내가 정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나에게 오늘의 나여서 고맙다라고 말을 건네봅니다. 오늘은 습관처럼 주문하던 내게 익숙한 커피가 아니라 오늘의 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 낯선 커피여도 좋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만나는 낯선 커피여서 더 좋습니다. 오늘의 커피로 선정된 까닭이 무엇일까 천천히 음미하면 됩니다. 오늘의 커피와 함께 하루를 마십니다. 김건주. 먹는다는 것의 신성함. 어떤 이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 중 하나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아마 공감할 이도 제법 많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에 댄 게 엄마의 젖입니다. 먹는 건 혼자이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존재를 느끼면서 먹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같은 음식도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신문을 보면서 먹었고 요즘은 거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있으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 먹는다는 게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밖에서 식사해야 할 때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누며 살아가는데 그 누군가 함께 식당에 가면 아직 더치페이가 어색한 사람들로서는 셈속을 따지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게다가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더 낫다 싶은 상대도 많습니다. 메뉴를 상대에 맞춰 정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혼밥은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혼밥의 사유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밥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혼밥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로지 음식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그럴 거라면 굳이 함께 식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을 꺼내놓지 않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할 일이 없어 천천히 먹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혀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빔밥을 먹으면 그저 양념 맛에 미각이 반응했고 다른 것들은 대충 영양소의 균형이 좋다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각을 깨워 천천히 먹으니 각각의 식자재들 본연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감과 맛을 함께 느끼면서 먹는 맛은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이 주는 맛과는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식재료를 생산한 사람들의 손길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길러낸 곡식과 채소들 그리고 달걀과 양념들이 제 값을 받아서 농부들이 만족했는지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갈수록 혼밥의 삶이 늘어납니다. 식당에도 혼밥 쪽을 위한 테이블을 따로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풍경입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음식은 사회적 삶과 관계 맺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그게 음식이 갖는 특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혼밥은 서글픕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모든 감각을 깨우고 그 손길을 느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쫓기는 삶 때문에 우겨 넣는 음식으로서의 혼밥일 때는 그런 기회조차 사치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소설가 김훈은 그의 산문집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달픈 배를 채울 수 있다며 밥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먹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밥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작가는 새삼 꺼내 보이면서 역설로 현실을 깨웁니다. 그는 신성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밥벌이의 가치를 철저하게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밥벌이조차 얻을 기회가 없거나 지금의 밥벌이가 유지될 보장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혼밥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밥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서럽습니다. 그런데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아니라 내 혀가 감각하는 밥일 때 혼밥은 그저 서럽기만 한 게 아니죠. 버나드 쇼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식어가지만 음식에 대한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혼밥은 그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각각의 식재료와 그것들을 만들어낸 이들의 손길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싸고 맛난 음식,
유명한 식당이나 요리사의 음식에만 환호할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조촐하고 소박한 식탁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젠 더 이상 가난과 굶주림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 조금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 수채구멍에 밥알이 보이면 나쁜 평을 받았던 것도 음식의 소중함이 절실했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지 지금도 음식을 남기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는 굶는 걱정이 아니라 과식해서 비만이 되는 걱정,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 걱정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보면 지금 좋은 음식에 대한 탐닉이 사회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먹는 즐거움 말고는 충족시킬 욕망이 없다는 점에서 슬픈 일입니다. 먹방이 쏟아지고 온갖 광고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우리가 왜 이처럼 음식에 매달리고 있는지, 왜 혼밥이 일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밥벌이가 신성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맛나고 좋은 음식 탐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삶을 실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은 중요하고 신성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만 먹는 것과 먹는 일에서 얻는 행복을 가볍게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세끼 식사에서도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성찰하고 깨달으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고맙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는 좁쌀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쌀 한 톨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걸 느낄 수만 있어도 먹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연결이 아니라 함께하는 벗이어서 고맙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한 덩어리 일상이 되고 디지털 원주민이 주류가 된 세상. 변화된 흐름을 따라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관한 개념과 감성이 달라지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도 참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였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주민으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웃을 맺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있지만 따로따로인 상황에 익숙합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던 풍경은 이제는 각자의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는 풍경으로 대체됐습니다. 함께 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낯선 사람으로 서로를 만납니다. 각자 자기 몸의 확장인 디지털 기기에 몰입합니다. 각자 자기의 디지털 세계에 집중합니다. 따로 있지만 연결된 사람과 세계에 집중합니다. 이젠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학생들의 수업, 연인들의 데이트에서도 흔히 만나는 일상입니다. 함께 있지만 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 함께 있지만 따로따로의 사람들. 디지털 이주민에겐 참 낯선 풍경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서로 어울리는 시간은 적어지고 테크놀로지와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MIT 사회심리학 교수인 쉐리 터클은 그의 책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Alone Together, 다 함께 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진 세상에서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거리는 멀어진 세상에서 삽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이지만 터놓고 대화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과 연결돼 있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어 나눌 벗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면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지 않음을 느낍니다.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했는데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떨어진 섬처럼 고립된 자기를 느끼며 삽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쉐리 터클은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려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테크놀로지이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인데 바로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연결은 늘어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벗은 줄어들었습니다. 문자와 이메일을 사용할수록 대화는 서툴러졌습니다. 이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하고 싶은 상대는 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표정과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가상의 손이 아니라 실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표정으로 감정을 나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외딴 섬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당신에게 몰입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오롯이 몰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연결된 벗이 아니라 함께하는 벗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몰입하는 함께하는 벗이 있어야 다 함께 외로워지는 시대를 거슬러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도시의 삶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현대 도시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분주함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는 늘 이동하는 차들로 가득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분주함과 속도감 있는 이동이 현대 도시의 풍경입니다. 분주함이 대표적인 특징인 도시. 촘촘하게 채워진 바쁜 일정이 자랑이자 일상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 한가로이 걷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느릿느릿 걷는 이들이 그곳을 방문한 여행객이나 나그네라면 용납이 됩니다.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낯선 이들이 아니라 같은 도시에 사는 이들이라면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루저로 여겨 불쾌함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이동하는 이들의 눈은 자신들과는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들을 방해물로 여깁니다. 주마간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일이 몹시 바빠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대강대강 훑어보고 지나침을 비유한 한자 성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서는 사물을 아무리 잘 살펴보려고 해도 말이 뛰는 속도가 빨라 순간순간 스치는 모습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천천히 보면 될 텐데 일이 몹시 바빠 그럴 수도 없으니 달리는 말 위에서나마 대강이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스치고 지나는 곳이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삽니다. 이러저러한 미디어를 통해 명소로 소개된 곳이 자신이 이동하던 동선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세계와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즐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삶은 시간과 장소를 다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소재나 도구로 삼아 왔습니다. 그저 속도감 있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달려갈 뿐, 내가 사는 시간과 장소를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기만 했습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계, 삶의 모든 것을 소비와 생산의 순환 고리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현대성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미친 듯한 리듬을 타고 돌아가는 일상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늘 분주함에 쫓기는 도시 안에서 걷는 사람은 자기 시간의 주인입니다. 차량 정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정류장에 도착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서 길을 걷다 보면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자기 몸과 욕망의 척도에 맞추어 느릿느릿해진 시간 속에 잠겨듭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자기 세계로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지금 만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자신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탈 것에 앉거나 서서 이동하는 것과 달리 오롯이 자기 몸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몸이 어떠한지 만납니다. 자기 몸만 새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도 새롭게 만납니다. 걷는 동안 자기가 걸어서 지나가는 장소를 조사합니다. 아마추어 인류학자처럼 건물의 특징을 살피고 음식의 냄새를 추적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곳 사람들의 태도를 살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는 이들은 자기 세계에서 사는 다른 이들의 삶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길 위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풍경과 말들 속을 통과합니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우연한 만남은 우리를 근원적인 철학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스치는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누구일까?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들은 여행자들 특유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가 사라지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들은 묻혀 있거나 잊혀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최소한의 의문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걷는 사람은
그때그때 만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 걷는 사람은 자기 세계와 만나고 자기 세계 속에 함께 사는 동료들과 만납니다. 세계와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분주한 이동과 달리 걷기는 세상을 향한 자기 개방이기에 세계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내려서 천천히 거리와 골목을 걸으며 나와 나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터키식 커피를 마십니다.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간 원두를 넣은 커피가 끓으면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원두가 가라앉고 미지근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고 진한 향의 커피를 만납니다. 풍부한 거품 때문에 커피 본연의 향을 깊이 만나게 하는 터키식 커피와 함께 하루를 마십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지식 유목민 김건주 두 사람의 인생길에서 만나 나눈 이야기와 생각들.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도서출판 CUP에서 나온 책 가운데서 읽어드렸습니다. 두 분은 이 책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마음껏 인용과 공유를 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제가 읽지 못한 부분을 꼭 책을 통해서 다시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셔서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세요.